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류의 미래를 준비한 희망의 신학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에 대한 유럽 학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하는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17세기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사상가들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들의 철학적 영향은, 특별히 베이컨의 철학적 영향은 자연과학의 탐구에도 그대로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그 명제는 생각하면 오늘 현대 사회를 정보사회로 특징짓게 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많은 지식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인간화와 자연 파괴에 의한 생태계 위기와 자연 재해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의 인간성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팬데믹 사건도 생각해 보면 그간 인류가 창조주를 외면한 이 인간성, 그리고 인간의 무차별적인 자연의 파괴 행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러한 비판들은 일찍이 코메니우스가 제기했던 것들로서 자연의 탐구 문제는 인간이 자연의 비이성적인 태도로 개입하는 것과 자연 탐구에서 얻어진 가치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탐구는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여 있는 우주적 질서에서 인간의 위치를 아직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주인이 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의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행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보컴대학의 교육철학자 샬러 교수는 역시 데카르트적 사고의 영향이 신학에 미친 결과를 이렇게 지적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이성의 심판대 아래 종속시켰으며 이성을 전제한 학문적 태도가 세상을 더 이상 탈출길이 없는 악한 것들의 무덤으로 전복시키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무질서에서 탈출길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의 시대가 코메니우스에게서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인류 미래의 설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속박을 뜻한다 할지라도 창조 세계를 위한 인간의 돌봄에 상응하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적 책임이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샬러 교수가 쓴 하빌리타치온 논문, 하빌리타치온이라는 교수 자격 논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 자격 논문에서 코메니우스 교육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코메니우스와 현대 교육학이라는 주제입니다. 거기에 232쪽에 보면 지금 제가 인용한 이 글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을 이성의 심판대 아래 종속시켜버렸고 이성을 전제한 학문적 태도가 이 세상을 더 이상 탈출길이 없는 악한 것들의 무덤으로 정복시켰다. 아주 중요한 비판입니다. 이제 이러한 질서가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무질서에서 탈출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의 시대가 코메니우스에게서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지혜의 배움과 신중심적인 이성적 사고,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인류 미래의 설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속박을 뜻한다 할지라도 창조 세계를 위한 인간의 돌봄에 상응하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적 책임,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게 한다. 정말 놀라운 평가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질 대학의 조직신학자였던 로크만 교수도 코메니우스가 제기한 세 가지 영역, 자연, 정신, 이 성경의 영역에서 얻어지는 모든 지혜가 서로 연결될 때 그것이 데카르트적 사고에 의존된 현대 자연과학의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한 분 하나님의 창조가 파편화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 우주의 통일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과학과 문화와 종교가 서로 분리의 길을 걸을 때는 이 전체를 해치는 일이 거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크만 교수입니다. 그는 역시 코메니우스의 강조대로 전체와의 연관성을 전제하여 모든 가치를 밝히는 과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과학자들 역시 철저하게 성경을 전제하여 자연을 탐구할 때만 과학의 비윤리성이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밝혀 놓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로크만 교수가 쓴 책 코메니우스라는 주제의 책이 있는데 그 책 18쪽에서 19쪽에 보면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에 근거한 인간성 교육과 관련하여 체코의 현대 철학자 얀 파토츠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상학 철학의 대가인 후설의 현상학의 제자입니다. 후셀의 아주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는 체코의 현대 철학자 얀 파토츠카입니다. 그는 미래 인류 교육의 방향이 코메니우스에서 찾아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용하면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소유한 자들이 비교육자들에게 세계 열광과 세계 합병과 세계를 이용하는 주체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와 이웃과 자연에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 자연을 돌보는 일에 언제나 열린 영혼을 가진, 독일말로 하면 오펜의 젤레라고 표현했어요. 열린 영혼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올바른 신형상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 참다운 교육은 인간의 영혼을 사물 세계 밖에 근본 토대의 중심적인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며, 그 영혼은 언제나 자신을 뛰어넘어 희생하기와 화해와 용서하기를 인내로 배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을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코메니우스에 대한 평가고 현대 교육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려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용하면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소유한 자들이 비교육자들에게 세계 열광과 세계 합병과 세계를 이용하는 주체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와 이웃과 자연에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 자연을 돌보는 일에 언제나 열린 영혼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올바른 신형상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일이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물 세계 밖에 근본 토대의 중심점이, 인간의 영혼은 사물 세계 밖에 근본 토대의 중심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하며, 그 영혼은 언제나 자신을 뛰어넘어 희생하기와 화해와 용서하기를 인내로 배우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충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파토츠카는 코메니우스 교육은
여전히 미래의 인간성 교육을 위해 다가오는 하나의 영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말로 eine Inspiration, Inspiration, 하나의 영감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은 그의 열린 영혼과 폐쇄된 영혼, 오펜의 젤레 und geschlossene Zelle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61쪽과 74쪽에 보면 이 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 코메니우스의 교육 철학적이며 교육 신학적인 학문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류 구원을 위한 온전한 계획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신학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미래의 구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여 한계에 직면한 21세기 교육과 정치와 종교, 즉 교회는 역시 17세기의 역사적 인물 코메니우스에게서 배워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잠시 이 얀 파토츠카라고 하는 체코의 유명한 그 현상학 신학자, 철학자를 소개하면 이분은 코메니우스의 학문을 계속 추종하자는 뜻에서 앞서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코메니올로기라고 하는 코메니우스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 학문을 추종한 대표적인 학자라는 뜻에서 코메니올로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파토츠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토츠카 때문에 사실은 코메니우스 학문이 오늘날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학문이 되게 했다. 거기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파토츠카라는 철학자에 대해 소개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1977년에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두부체크라고 하는 수상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소위 자유를 갈망하는 이런 혁명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유 이론을 제시하는. 그때 체코는 정말 공산 치하에서 그때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소련이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프라하의 그 두부체크 수상이 제기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탱크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의 유명한 1977년에 인권선언 차르타라고 하는 휴먼 레히트 차르타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1977년 인권 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이 바로 이 파토츠카라고 하는 이 철학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파토츠카는 그때 소련이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프라하를 점령한 후에 새로운 공산 정권을 다시 수립하고 파토츠카는 그때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파토츠카는 오늘날 1992년에 공산권,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화되었던 때에 파토츠카도 함께 코메니우스를 높이는 일에 그때 이미 죽었지만은 파토츠카는 체코의 민족의 정말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희생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었던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로크만 교수도 코메니우스가 교회의 연합 사상을 제시한 종교개혁의 대표자요 교회를 개혁하려는 희망의 신학자였다고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평가입니다. 코메니우스의 사상에서 오늘 20세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인류가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방향의 지혜를 서술해 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지난번 강연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메니우스의 교회 연합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추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3.3.4.5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날 이 교파 분열이 얼마나 이 시대에 와서 절대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고, 교회 연합운동을 통해서 코미니우스의 이와 같은 세계개혁의 정신을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또는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소위 세계를 개혁하려던 그 희망의 신학자 코미니우스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이어받는 의미가 거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튜빙겐 대학의 교육신학자인 에른스트 닙코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그는 역시 코미니스트의 신학을 종말론의 행렬에서 전진하는 인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신학자, 신학의 전주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코미니우스는 이 종말론 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종말론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가들이 추종했던 종말론적 신학,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숫자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 이 양 차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립코 교수가 코미니스트 신학을 종말론적인 행렬에서 전진하는 인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신학의 전주자라고 말한 이 의미는 바로 코미니우스의 신학이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데어 린데라고 하는 이분은 화란의 우트레히트 대학의 교회사와 선교신학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칼빈주의자이기도 했는데요. 그 코미니우스를 연구한 결과 이렇게 그의 학문을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코미니우스를 귀한의 신학자로 명명하면서 교육을 통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해준 선교 신학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미니우스의 학문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지어 말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런 교파를 뛰어넘어서, 종교 개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신학을 열어준 인물로서, 특별히 판데어 린데 교수의 눈에서는 바로 선교 신학자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브라티슬라바라고 하는, 브라티슬라바는 오늘날 슬로바키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코미니우스 대학이 있습니다. 코미니우스 이름을 따서 만든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설립되고 나서 바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니우스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왜 이 대학을 코미니우스 대학이라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코미니우스 대학을 공산당 정부에서, 체코 공산당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코미니우스 이름을 떼고 대학 이름을 바꾸어라. 뭐로 바꾸라 하니까 레닌 대학으로 바꾸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코미니우스 이름을 떼버리고 레닌 대학으로 바꾸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얼마 있다가 코미니우스를 연구한 결과, 연구해 보니까 코미니우스 교육이 우리 공산당 교육에 딱 맞는 이론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가지고 코미니우스 이름을 다시 붙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코미니우스 이름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코미니우스 이름을 붙인 대학이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의 국립대학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학의 신학부에 조직신학 교수인 이고르 키시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종신대학에 있을 때에 초대해가지고 코미니우스 강의를, 국제 심포지움을 열어가지고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발표했던 원고들이 오늘날 책자로 나와 있는데 우리 연구소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시스 교수는 코미니우스야말로 현대의 사르댕이나 몰트만과 같은 현대신학의 선구자로 인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신학자로 평가해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역시 코미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사르댕이나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 몰트만은 특별히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현대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코미니우스가 오히려 현대신학의 선구자로서 인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신학자로 평가해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 학자들의 평가에서 우리는 코미니우스가 17세기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인류 구원의 미래를 예견한 21세기의 인물로 인식되며 그간 유실되어 행방을 알지 못하던 그간의 미완성 대작, 이 7권의 제언서가 1935년에 발견된 것도 결코 우연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저는 필연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서의 발견으로 인해서 코메니우스는 역사에서 잊어버리고 망각된 인물이었지만은 코메니우스를 역사에서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그의 사상을 다시 들추어내어서 인류 미래를 열어주는 기독교 철학이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코메니우스는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새롭게 그에게서 배워야 할 21세기의 희망의 신학자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신중심적 이성사고와 범지혜의 교육론이야말로 그간 이성중심의 사고와 자유의지의 남용이 빚어낸 폐쇄적인 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21세기의 석양에 지는 해이며 오히려 데카르트가 21세기에 석양에 지는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이 21세기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 교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와 학교와 학문, 그리고 자연과학이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통찰 방법과 지혜 배우기 교육을 새롭게 주목할 때에 전 인류의 구원과 미래 세계를 활짝 열어가는 일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역사적 인물 코메니우스와 형제 연합교회의 신앙에 관한 강연을 시청해 주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사진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베를린의 노이쾰른이라는 지역에 릭스도르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릭스도르프에는 코메니우스 기념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릭스도르프 마을에는 적어도 200년, 250년 전에, 약 300년 전에 유럽에서 유리방황하던 이 형제연합교회의 형제들이 친젠도르프를 알게 되어가지고 친젠도르프의 그 배려로 인해서 그의 땅을 내주었는데, 그 민족들이 그곳에 와 살도록 땅을 내주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헤른후트라는 동네입니다. 마을입니다.
그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노이켈론이라고 하는 베를린 근처에 있는 릭스도르프라는 마을에도 와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날도 약 200가정 이상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메니우스 기념공원이 그곳에 세워졌는데 독일 베를린 정부가 릭스도르프라는 그 동네에 약 2만 평에 달하는 땅을 기증해 가지고 코메니우스 기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공원에 세워놓은 동상입니다. 코메니우스 동상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공원은 코메니우스가 1992년에 탄생 400주년과 함께 체코 공화국이 공산권에서 자유나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 코메니우스 학술 심포지움을 열었을 때에 그때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체코의 프라하에 만들어져 세워져 있던 동상을 기차로 실어다가 이 베를린 릭스도르프 마을에 코메니우스 기념공원을 만들면서 이곳에다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슬로바키아 수도 아까 설명했던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코메니우스 대학, 종합대학인데요. 국립대학입니다. 이 코메니우스 대학의 신학부에 세워져 있는 예배당이고 여기에 신학부 학부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문해서 이 사진을 제가 얻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메니우스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코메니우스 정신을 기리는 대학과 연구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과 동상은 코메니우스 고향인 우에르스키 브로드라고 하는 그 동네에 코메니우스 기념 박물관을 세워놨습니다. 그 박물관 정원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코메니우스 동상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서도 한 2차례 걸쳐서 이 박물관을 제가 방문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이 두 것은 책에 관한 것인데 코메니우스 야르부크 해가지고 코메니우스 해마다 나오는 연구 세계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연구서입니다.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옆반사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출판된 코메니우스에 관해서 학문에 가서 연구한 연구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그 옆에 그림은 악타 코메니아라 해가지고 이것도 프라하에서 출판하는 코메니우스에 관련된 코메니올로기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을 발표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해 보실 수도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독일 뮌스터에 유일하게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하나는 코메니우스 메달이라는 겁니다. 이 코메니우스 메달은 그 뭐랄까요? 아까 제가 유네스코를 소개했죠.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를 기념해서 만든,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의 각 나라의 문화유산, 과학, 그리고 교육의 정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그것을 기념하는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서 코메니우스를 기념해 가지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코메니우스를 학문을 알리는 일에 공헌한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메달입니다. 우리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나 책자나 또 코메니우스를 소개하는 여러 자료들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강의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기독 시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저는 아주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